지난 5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갈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첫 대통령이자 역대 정부 출범 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치러낸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첫 한국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한 달여 동안 5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3개월도 안 돼 2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헌민문 기관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0%대로 넘어가면은 레임덕 현상의 조짐이 나타나는 그 수치가 되는 겁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취임 3개월 여론의 풍랑을 맞게 된 윤석열 정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취임 초 3개월은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평가가 이른 감은 없지 않지만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3개월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수영 기자. 물론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요. 7월 4주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각에서는 취임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던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대통령 취임 첫 주인 5월 둘째 주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유독 크게 하락한 지역, 직군들이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직업으로는 자영업자, 그리고 연령대로는 30대와 70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석 달도 안 돼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5시간 차를 달려 찾아간 곳은 경남 합천의 작은 마을. 대선 당시 18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곳입니다. 평균 나이 60세 이상, 인구 100명이 조금 넘는다는 마을.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아주까지 알 수 있나 아주까지 지지율이 지금 아주 얼마나 되는지는 농작물도 무르익을 때가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르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아직은 기대가 더 크다고 전합니다. 물가 같은 거 그런 거 좀 물가? 그 해갖고 중동점 좀 살기 좋도록 이거 이런 거 좀 농수산물 같은 거 이런 거 가격 같은 거 그런 거 좀 안정시키 갖고 잘 좀 해주면 좋지요. 집값 같은 거 좀 안정시키 갖고 집도 좀 서민들 좀 우째 그 하구로 해주 갖고 집도 가고 집값이 최고 비싸다 아닙니까 지금.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잠시 일손을 놓고 쉬고 있는 동네 사람들. 이곳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처음 정치도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됐다 하는 거는 전 정권이 너무 못났으니까 우리 바꿔보자. 는 차지해서 바꾼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2년 후에 가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게는 뭐 잘한 거냐 아니냐는 거고요. 뭐 저희는 아직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한다고 보고 있지 지금 뭐 잘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은 안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마을의 일부 중년층은 대통령의 인사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인사권을 하려면은 청문회를 거치든지 가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이거는 아니다. 청문회 끝났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뭐 해버리니까. 전 앞에 대통령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나버리니까. 그렇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정치는 자기 산임이 아닌 전문가를 저는 이제 뭐 인사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6명 정도 재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지지율이 20%포인트 하락한 부산으로 가봤습니다. 민심의 척도라 불리는 전통시장. 취재진은 부산의 대표 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기 성파로 오셨을 때 하신 거고. 자갈치 아침에 대박 나세요. 예.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은 2번이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사인을 받았던 상인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합니다. 지지하던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느끼는 바도 그러니까 워낙 반박을 못 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죠. 평일 오후 한산한 시장 풍경.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상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경기는 불경기지요 지금. 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돼요 지금. 이게 장사가 좀 잘 그거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니까. 당연 한바부터 손님들 있잖아요. 상인들 만나가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우리 서민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많이 코로나 풀려가지고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부산의 민심이 일부 변하고 있는 걸 느낀다고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산 분들도 뭐 처음에는 그거 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 뭐. 경기가 좋아야지 그것도 민심이 좋아지지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민심이 좋아질 수가 있는가? 안 좋아지지 당연히 그건. 바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서민들 위해 가지고 잘 되도록 어떻게 힘쓰는 게 그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28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재 씨는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대뜸 식용유통부터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네? 언제야? 20일 전에 샀거든, 한 통을. 그때 6만 원 있어요. 지금 오늘 또 8천 올라고 6만 8천 원. 앞으로 더 오른대. 이 우프가 아니라 푸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푸찌 때문에 저 밀가루나 콩 가오만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물가. 여기에 장마로 채소값도 무섭게 올랐다고 합니다. 제육볶음 8,000원 팔아갖고 상추 10장 구면은 그 돈 낫겠냐고. 상추 한 박스가 한 박스에 몇 킬로예요? 4kg. 4kg? 4kg 얼마예요? 14만 원. 4만 원짜리 4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1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뭐 3배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현재 다 돌아버려. 뭐 팔면 뭐하냐고. 그러다 나가는 게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약간 떨어지니까 할 마음이 없다. 이 씨는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호둑주 성장해갖고 잘 살게 해준다 말로만. 근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려단 말이야. 자기네 파만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부름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정치한 사람도 아니니까 저런 사람 괜찮네, 대통령 할 만하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 성명도 많이 했고 많이 좀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선거운동 좀 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 이 씨는 아직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많이 듣고 싶어 한다며요. 저기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정책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변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와닿는 게 없어요. 네, 와닿는 게 없어요 그분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이제 자꾸 하나 둘씩 발굴돼서 정확히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될 건가 좀 저거예요. 궁금해요. 네. 여론조사에서도 민생과 경기 침체는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의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일까? 5주 동안 부정평가 요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 집권 초반에는 집무실 이전이 부정평가에 가장 많이 잡혔고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과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잡혔고 한 이제 6월부터는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인사. 다른 전문가도 인사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부적절한 사람을 자꾸 임명을 한다.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인선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자, 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낙마한 장관급 인사만 4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게 검찰에 대한 인사예요. 그러니까는 검사 출신을 중용한다라는 거. 이거는 역대 대통령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요인이거든요. 임명장 도종훈 국무위원회 임함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22년 5월 17일 대통령 윤석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내각과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3명에 달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상식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통하는 상식적인 사회, 법치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인사 문제에서 지금 그 위법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 얼마만큼 공정을 했는지 그만한 영향이 되는 사람인지 이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없이 논란이 되니까 그 과정에 두고 그런 우려가 또 비춰지기도 했던 거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쓰던 그런 방식의 인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사들을 쓰기를 바랐는데 너무 대통령이 소위 막 독주를 한다 그럴까 너무 권력에 대한 과신 또 권력에 대한 오만 이렇게 비칠 수가 있죠. 첫 단독 일정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특히 6월 13일 날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 만나는 행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봉화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하고 교수님 그분 이 논란이 너무 갑자기 커진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지인 논란 이후 부정평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공약하고 지금 약속이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내조가 아닌 적극적 행보를 하는데 그 전후 과정에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희한하게 그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큰 이슈로 만드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뭐 후원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것이 이 과거의 안 좋은 사례하고 오버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신뢰와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진보 중도를 떠나서
보수 유권자들도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재 상황은. 네, 정 기자. 인사 문제에서부터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내 갈등 상황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그리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취재진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 주변을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 길게 쳐진 바리케이드. 길가에는 대통령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나붙어 있습니다. 아유, 모르겠어요. 지금 데모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혼란이 없어야지.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편안한 거이 좋지. 혼란이 오는 거는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뭔가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동네가. 시위 있는 날은 좀 차도 너무 막히고,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지나가시는지 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뭐 약간 도로 통제? 이런 거. 또 다른 주민은 대통령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게 됐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 국수집에도 와서 드시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드시는 거 찍어서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 공원에서도 한번 왔잖아요. 왠지 이 취임식 때. 그때. 그리고 뭐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거지. 아유, 알겠습니다. 네. 먹고 사는데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당선인 시절부터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와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취임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진행하는 약식 기자회견, 일명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1층에도 다 입주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그래, 잘 좀 부탁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그래. 하나만 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33차례의 도어 스태핑을 통해 기자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제안하지 않는 즉문즉답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부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사님 일정 공개증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제1부속실 부활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당도 새 지도부 구성하는 시점 지금에서 만남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수고하십시오. (40년이) 넘게 국내 정치에 몸담은 한국 정치의 산 증인이자
동교동계 인사인 정대철 고문. 그는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도어 스태핑 처음에 참 신선하게 봤어요. 그 발상과 의도 또 그 국민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전 정권들은 그게 안 돼서 자기는 걱정이라는 말을 여러 하면서 그거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랄까 그게 있어서 다시 나온 거로 보는데 그 의도는 다 좋으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정책일 수 있고 그 자체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도어 스태핑에 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떨까?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처음으로 시작한 5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분석 대상은 언론 기사, SNS 등 13개의 채널과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입니다. 도어 스태핑의 월별 긍정과 부정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5월 같은 경우는 긍정 비율이 55%, 또 부정 비율이 30%, 중립 비율이 15%를 보였고요. 긍정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시작한 5월 과반을 넘었던 긍정률은 7월 약 20%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반면 부정률은 5월 대비 약 3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출근길 질의응답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도어 스태핑이 임기 내내 지속되길 바란다. 이것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의 절반은 갖춘 셈이다. 라는 이러한 SNS상에서의 여론 혹은 기사, 분석 기사들에서 이러한 여론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요. 대통령의 일부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긍정과 부정의 여론이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이 연관어를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이 긍정어고 이제 빨간색이 부정어인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긍정어들이 육안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더 많았습니다. 5월에는 중요하다, 기회, 좋아하다 등의 긍정적인 연관어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6월에는 논란, 비판 등 부정적 언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7월에는 중단이라는 연관어까지 나왔습니다. 7월 11일 날 이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할 때 많이 언급이 된 단어고요. 특히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리스크라는 이제 부정어도 보여지고요. 또 실패라는 단어도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어 스태핑에 대한 여론이 긍정과 기대에서 부정과 비판 그리고 염려로 바뀐 것이 빅데이터 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해봤습니다. 손으로 코를 만지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코를 만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 심리 유형에서는 뭔가 이렇게 멋쩍을 때, 아니면 말을 바꾸려고 할 때나 불편할 때 얼굴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질문들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쥐고 나가시는 모습들도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은 회피성 인터뷰라고 저희들은 이제 규정을 짓습니다. 회피성. 예.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 일부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이런 윤 대통령의 행동이 검찰총장 시절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네, 검찰총장이 이제 되셨을 때에 이제 어떤 연설을 하시는 건데 인터뷰하시는 모습들도 책상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긍정적이고 에너지를 표출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시다는 얘기예요. 예. 검찰총장 연설 당시에는 몸이 앞으로 쏠려 있는 등 소통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 코를 만지거나 등을 돌리고 나가는 행동은 불편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대중들이 느낄 때는 부정적인 어떤 인터뷰 내용들이 계속 데이터화돼서 개인에게 쌓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잘못된 대통령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들이 있죠. 그렇다면 도어 스태핑 때 사용하는 윤 대통령의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취재진은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26회의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언어를 분석해봤습니다. 단어별로 키워드를 뽑아내고 문장 내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또 그 키워드 뽑아낸 것에 대한 수치 그리고 연관 키워드 그리고 긍정어, 부정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언어 분석은 발언에서 단어를 뽑아내고 빈도수와 긍정어, 부정어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분석해보니 약식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는 총 714개. 보통 도어 스태핑 보면은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예를 들면 뭐 어떨 때는 막 한 20초 정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1분이나 2분 정도 기간인데 총 714개 키워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적지 않은 키워드가 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무엇일까? 어떤 핵심적인 정책 키워드가 아닌 어떤 2차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문제, 때문, 그리고 검토 뭐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어떤 핵심적인 정책 키워드를 이렇게 딱 제시하기보다는 좀 한 발 약간 돌아가는 듯한 좀 2차적 표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글쎄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실례로 보면은 이제 6월 15일 날 그 총 굉장히 짧은 답변인데 당시 도어 스태핑 때의 모습입니다. 글쎄 뭐 조마조마합니다. 글쎄 뭐 외교 문제가 아직 정해지기 전에 근데 뭐 퇴색 글쎄 하여튼 저희는 언론의 그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글쎄 뭐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8번의 질의응답 중 총 6번 글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질문들이 이제 뭐 화물연대라든지 나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명칭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양산 일정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에서 좀 글쎄라는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의 워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횟수는 33차례. 임기 동안 7번의 기자회견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취임 전부터 소통을 강조했지만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까지 불발에 그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는 숫자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소통을 안 했고 근데 그것을 비판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소통을 안 했고 소통 안 하고 강성 지지층 뒤에 숨어 있는 것에 비하면 실수하더라도 공개하고 개방하고 도어 스태핑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기자들과 즉석에서 진행하는 도어 스태핑은 해외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 역시 이미 20년 전 도어 스태핑을 시작해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日本の総理大臣官邸が新しくなって、セキュリティがすごい厳しくなったんですね。今新しい官邸は総理の執務室の前までは記者が行けないもんですから、1日2回ですね、立ち止まって時間を決めて
ちゃんとカメラの前で質疑応答しようということを小泉総理大臣が言い出して、でそれを我々記者会がですね了承して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도어 스태핑을 통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린 인물은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 で小泉さん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言葉が短くて強いんで、ワンフレーズポリティクスなんて言われましたけれども、非常にテレビ的だったんです。で一方でそれ以降の総理大臣はやはり毎日このカメラの前で何か言わなきゃいけない、聞かれて答えなきゃいけないってことをものすごいフラストレーションがたまって、小泉さん以降のですね、安倍さんももう本当に毎日もうもがき苦しむような苦しみだったって実は私に言ってるんですね。ぶら下がりそのものが。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관저에서 코로나19 관련 도어 스태핑을 진행해온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110일 동안 80차례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I suspect that there were kind of two things that happened for Trudeau in that period. One is the sort of daily communication that he had. I think it was reassuring for people. I think it became sort of a daily routine for people. So much of the world and so much of daily life was sort of thrown into chaos, and I think that people kind of found it reassuring to have the Prime Minister and the government speaking every day. I think it helped keep the government on task because he had to go out there and face questions every day. So they had to have answers. They had to be moving forward on things.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어 스태핑에 대한 해외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I suspect all politicians in all countries do this. They don't always answer the question. And so moments when he doesn't seem to answer questions, when he seems to be avoiding questions, those become glaring when you're out and speaking to the public as much as he has. Even just in explaining their own policies, they sometimes don't want to get into detail about things. And that's something that when you're speaking to the press on a regular basis, when you're in the public eye all the time, when you're taking questions all the time, it becomes more apparent, which is the reason that most politicians limit the media act. From a democratic standpoint, I would say that the Western view, the Canadian, U.S. view, it would be that, that accessibility is better than not. 네, 잘 봤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뭡니까? 네,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보낸 도어 스태핑 관련 질의서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입니다. 도어 스태핑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강한 애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한 도어 스태핑을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단기간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재진은 역대 대통령의 초반 3개월간의 지지율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함께 보시고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낮은 지지율을 극복한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에 의사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3개월간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뒤에 의사당 IMF라는 국난 속에서 취임을 맡게 된 김대중 대통령.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그 시기가 이제 3개월 이내인데 여기 우리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그 임기한 첫 3개월은 60% 이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가장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초반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지지율로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거의 그때 지지율이 취임 초에 그 10%대까지 떨어지고 그때 또 명박산성이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촛불 집회. 교복 입은 청소년들은 물론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까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이게 진짜 사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그 당혹감 같은 게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산 그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민들이 먹으면 그게 국민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게 합리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아니 뭐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이 어머니의 언어였던 거예요. 다독거리고 보듬어주고. 임기 2달 만에 20%대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취임 2년 차부터 40%대 후반으로 올라서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열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8월 달쯤 돼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소고기 파도에 급한 게 아니라 경제 위기 극복이 급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MB 정부도 완전히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확 바꿔갖고 경제 위기 대책에 전념을 한 거죠. 전 세계를 덮친 미국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내세웠던 것이 2009년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내세웠었는데 그게 이 촘촘하고 따뜻하게 국민의 민생을 챙기자는 뜻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바꾼 거죠, 바로. 한일 간에 한미 간에 통화 수합부도 체결하고 뭐 아주 그야말로 기민하게 움직였죠. 대통령이 직접 미국도 가고 뭐 대통령이 발로 뛰었죠. 대통령은 그때요. 아침에 보통 6시 반이면 출근해요. 비서실이고 뭐 수석들이고 뭐 7시면 다 나와야지. 근무 자체를 비서로 근무한 거죠. 대통령 이게요. 지지도는요. 뭐니 결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취재진은 20, 30대 직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합니다. 영어 풀어먹어서 막 다 사람들 집 사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좀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게 좀 바뀌지 않을까. 약간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그쪽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아쉬운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 아웃되시는 과정이 굉장히 뭔가 20대, 30대들이 싫어하는 방식이었어.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아웃되는 과정이랑 너무 좀 흡사하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높은 분들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어받고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좀 20대, 30대들한테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일부 정책은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공정, 상식과도 동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주식이랑 코인으로 잃은 돈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네, 개인 투자에 대한 거를 나라가 뭐 하냐. 그치,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인데 그럴 거면 나도 대출받고 투자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이런 뉴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우리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 건데,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건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 라고 했을 때 과연 이슈가 될 만한 공약 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보게 되면
그게 있었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여야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3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면 이 흐름을 바꾸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력기관 장악, 보복 이런 측면보다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부처 장관과 참모들을 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일일 회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비상회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책을 못 만들 것 같아요. 여당 중진위원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민생을 1순위로 꼽습니다.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국민들께서. 근데 그 어려운 국민들의 지금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을 챙긴다는 메시지보다는 다른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경제를 잘한다고 총리가 되시고 사실 경제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을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원로들은 국정개혁의 과제를 원활히 이뤄내기 위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이 국회 다수인데 그럼 그 다수 야당을 뭐 상식과 공정과 상식이다 뭐 원칙이다 뭐 이런 옳은 소리만 갖고는 안 되고 야당 2번 만날 때 여당 1번 만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야당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스스로 본인이 변해야 돼요. 스타일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위주의적으로부터 상당히 독선, 독주 이런 보다는 같이 의논하고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특별히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고. 정책보다 논란이 부각된 대통령의 3개월. 전문가들은 지금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윤 대통령은 2단계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표를 줄 테니 정권 교체를 해달라. 그게 1단계 미션이고 그건 성공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건데? 하고 2단계를 새로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정치 신인이라고 뭐 능력을 낮춰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87년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해서 과거의 시스템 하에서 거기서 보수의 아젠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야 돼요. 네, 정 기자.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지지율 하락을 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찾고 채우는 작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한 만큼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정치인의 길로 이끈 건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받아든 지지율도 결국 민심입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 만큼 지금의 낮은 지지율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윤 대통령 개인만의 성공이 아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성공으로
규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